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흔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무릎이나 고관절을 떠올리는데요. 최근에는 어깨 부위의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면서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픈 어깨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무릎이나 고관절에 흔히 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어깨에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깨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수술법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하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에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나요? 아무리 내 것이 망가지고 못난이어도 내 것이 낫지 않겠어요? 예. 인공이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70년, 80년 동안 써오다 보면 되게 성한 게 별로 안 남아있거든요. 네. 어깨 속. 물론 5, 60대에도 심하게 남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써온 사람들은 더 빨리 많이 망가지죠. 네. 그러면 내 것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정도가 오거든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팔이 쭉 뻗어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오니까 가까이 있는 반찬만 먹는다든가 팔을 제대로 못 올리고 옷 입기도 좀 불편하다든가 그리고 밤마다 애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은 네. 사실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무릎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거의 없을 때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잘 쓰면 신의 선물이고 못 쓰면 악마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아주 인공관절 시술할 때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닳도록 다른 상태면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5, 60대,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수술을 해야 될까요?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5, 60대 인공관절을 그 사람 뼈에 꽂아야 된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네네. 지금 자료 화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분 68세 여자분이세요. 네. 근데 저렇게 Y자형 뼈 주변으로 힘줄이 까맣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희끗희끗하니 힘줄이 많이 삭아서 없어졌단 말이죠. 네네. 떨어진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힘줄을 꼬매놓으면 분명히 얼마 쓰다가 다시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미리 인공관절을 꽂으면 나중에 인공관절도 수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아직 70도 채 안 됐는데 네. 인공관절을 꽂아서 그 수명이 닿은 다음에 나중에 인공관절로 바꾸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결과도 또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혹시 떨어질 염려가 있지만 네. 그래도 자기 것이 나으니까 이 힘줄을 최대한 살려서 꼬밀 때까지 꼬매서 적어도 몇 년이라도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나중에 그것이 다 소진돼서 또 떨어졌을 때 그때 인공관절로 가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깨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인공수술을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 치료든 수술이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5, 60대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망가져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들이 아유, 있습니다. 네네. 근데 5, 60대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또 치료 방법을 앞날을 생각해서 미루기는 어렵잖아요. 뭐 앞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5, 60대이긴 하지만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마음이 안 내키지만 환자분의 삶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이분은 69세 남자분인데
좌측은 어깨 MRI예요. 하얗게 보이는 게 어깨 속에 물이 가득 찬 겁니다. 어깨 관절은 대개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무릎처럼 물이 많이 차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CT를 보면 관절면이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보다시피 이렇게 파여 있고 네. 울퉁불퉁 달아져 있습니다. 이런 관절이 더 이상 역할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인공관절은 결국은 뼈 위에다 나사로 고정하게 되는데 네. 뼈가 평평하지가 않고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움푹 파여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엔 나사로 고정하기도 어렵고 수술 결과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수술을 했나요? 결국은 어려운 점을 극복해내야 의사가 극복해내야 이분의 삶의 질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예. 여기 사과를 내가 지금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네. 맨 좌측에 보면 이분의 관절 상태거든요. 관절면이 속이 파여 있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저 관절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쇳덩이를 얹고 나사로 고정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잘라낸 뼈, 어차피 잘라서 버릴 뼈인데 이렇게 사과 조각처럼 뒤집어서 그 자리를 채운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어서 맨 우측처럼요.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인공관절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뭐 수술이 잘 진행됐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다른 사람 인공관절 후에 엑스레이 찍은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인공관절은 뼈 속에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해놨는데 마치 그 땅 위에 심어진 나무처럼 이 나사 길이가 길어야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뼈가 단단하고 뼈가 많이 남아 있어야 긴 나사를 고정을 해서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방금 그분이 실제 수술 장면이에요. 지금 보면 어깨 속 관절 속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깨끗해야 할 관절면이 달아져서 울퉁불퉁 파여 있고 네. 거기에 살이 차가지고 지금 너덜너덜하거든요. 예. 여기다가 아무리 인공관절을 잘 해놔도 결국은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수명이 길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또 이런 수술을 고려해 보는 거겠죠. 그렇죠. 보통 어깨 인공관절 수술의 성공률이나 예후는 어떤 편이죠? 사실 어깨 인공관절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네. 근데 최종 인공관절 하기 전까지 고생을 너무너무 하고 사세요. 네. 그래서 하고 나면 만족도는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그분 수술 장면인데 좌측에서 보면 이렇게 관절면이 푹 파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쇳덩이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운데처럼 이분의 잘라서 버리는 뼈 부분을 버리지 않고 한번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푹 파인 부분에 이 뼈를 그대로 얹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쇠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면 인공관절의 관절면도 평평하게 맞춰줄 뿐더러 또 뼈도 이렇게 깊이 있게 두껍게 만들어서 긴 나사를 쓰게 돼서 오히려 인공관절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 수술하러 왔을 때만 해도 사실 지금 전과 후인데 운전도 하기가 힘들다고 부인이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하고 나서 겨우 6주 지났는데 팔을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그럼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6주 정도 지나면은 뭐 팔의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나요? 사실 인공관절은 우리가 인공관절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달아서 없어진 관절면이 매끄러워지게 하는 목적이고 실제로 들어올리는 것은 근육량이잖아요. 네. 그 수술 딱 하고 나서 제가 이틀 뒤부터 바로 수저질을 시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렇죠. 근육이 오랫동안 묶어두면 근육이 마르고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이틀부터 바로 이 손으로 수저질 연습하세요 하고 날마다 본인이 들어올리는 자기 팔 무게로 들어올리는 훈련을 시켜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환자분들에게 병원을 똑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신다고요? 우리가 혈압, 당뇨, 무릎, 허리, 앞으로 나이 들면서 병원 갈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항상 내가 어느 병원을 찾아갈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어느 곳이 아프든지 간에
뇌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몰려 있을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병원 로비에 가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럼 의사는 거기에 대한 증세도 금방 익숙해져 있으니까 쉽게 알아듣고 빨리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 치료 경험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환자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형이라고 하면 미용적인 의미 또는 치료적인 의미로 자신의 외형을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건데요. 요즘에는 머리카락으로도 성형을 한다고 하죠. 모발 이식으로 성형을 한다는 건데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마의 모양만 바꿔도 얼굴의 형태와 크기, 이미지와 인상까지 달라집니다. 절개와 봉합의 부담을 줄인 성형, 모발 이식에 의한 모발 성형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발 분야에서 성형은 어떤 의미죠? 모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발의 기능에는 생리적인 기능과 미용적인 기능 그리고 심리적인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기능은 머리를 추위나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생리적인 기능을 하고요. 네. 또한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미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머리가 풍성하게 되면 아름답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는 그런 그 미용적인 기능을 들 수가 있고요. 또한 심리적인 기능은 머리가 있음으로써 네. 자신 있게 보여지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그 심리적인 기능을 들 수가 있는데 모발 성형은 이러한 미용적인 기능과 심리적인 기능을 보강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우리가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마가 좁은 경우에는 뭐 제몰 레이저로 넓히는 것도 하잖아요. 네. 이것도 모발 성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모발의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너무 많음으로써 불편한 것을 교정해주거나 네. 또는 없어서 부족해서 불편한 것을 교정하는 것을 모발 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마가 너무 좁은 사람인 경우는 이마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제모레이저를 실시하게 되고요. 예. 이처럼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이 좁은 이마로 인해서 답답해 보이고 또한 얼굴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부위, 즉 이마를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대로 이마가 넓은 경우에는 좁히는 것도 성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아서 또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이마가 또 너무 넓어서 출생 시부터 너무 넓게 태어난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환자들 중에는 자매간에도 자기의 이마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그 모발 성형이라는 의미를 적용해서 모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가 좁혀지게 되고 얼굴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내므로써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한 그런 얼굴을 갖게 됩니다. 네. 탈모 때문에 하는 모발 이식하고 성형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뭐 방식 등의 차이가 있나요? 수술 방법은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모발 선천적으로 이마가 넓어서 기능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네. 단지 이제 선천적으로 넓은 이마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성형 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네. 시술 방법은 똑같지만 하나는 이제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교정해주고 네. 두 번째 이제 탈모가 있을 때는 질병 이제 질환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시술을 했을 때 머리카락을 이식하잖아요. 예. 그 효과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보통 이제 머리 심은 머리의 경과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심어진 머리는 보통 2, 3주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자라는 길이가 0.5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이 머리가 이 기간이 지나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빠지나요? 예. 심은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빠지는 과정 중에 새로운 머리를 두피에 새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머리는 빠지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심기 전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지만 두피 안에서는 새로운 모발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된 머리가 두피를 뚫고 나오는 데는 3개월이 걸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 달에 1cm씩 자라기 때문에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실제 심은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고 1년 정도가 경과하면은 치료 효과를 최대로 내게 됩니다. 네. 이런 효과는 얼마 동안 지속되나요?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수술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심어서 한 10년만 가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심은 머리는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의 머리를 채취해서 심게 되기 때문에 심은 머리는 이제 이 옮겨 심어진 자리에서 영구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0년뿐 아니라 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거네요. 예. 네. 탈모가 있을 때도 모발 이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보통 모발 이식을 하기 전에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예.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수술하면 모발 이식하면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 쉽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처럼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복용할 때나 치료할 때는 효과를 내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빠지게 됩니다. 네. 반면에 모발 이식술에 의한 그 새로 생겨진 머리카락들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효과들이 평생 지속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본인도 이게 마지막이다라고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어떤 그 효과 부분에서 기존에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환자분들이 이러한 시술에 대해서 고마워라는 표현으로 이제 심고 나서 이제는 오래 살 것 같다는 등 또는 이제 그 본인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탈모 진행 상태와 상관없이 예. 본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모발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저는 이제 모발 이식을 언제 하는 게 좋냐 이제 그런 질문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 모발 이식을 하는 시기는 탈모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라기보다는 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냐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모가 조금 진행됐어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네. 시술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진행됐어도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럴 때는 이제 시술 안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도 수술을 받을까 말까 좀 걱정을 하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수술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자분들한테 무엇이 제일 걱정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통증이라든지 또는 뒤쪽에 흉터라든지 그리고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통증이라든지 흉터라든지 그리고 수술도 많은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강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의한 모발 성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내기용으로
자외선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선글라스는 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죠. 요즘처럼 1년 내내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할 때는 대기 중에 있는 유해 물질을 막기 위해서 또 자외선으로부터 각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도 선글라스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게 좋은데요. 자외선이 노안이나 백내장, 황반변성 등을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여름보다는 오히려 이맘때쯤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